드디어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즉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처음 있는 일이고요.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가까운 17년 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을 했고 또 가장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그러면서 이 노인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일본을 두고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다, 노인 문제에 관한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때부터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삶의 아이디어와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도와주실 분은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의 신미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에는 이제 언제 가신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198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80년대 유학을 가신 거군요. 예. 예. 그때는 일본이 최고의 버블 경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농담으로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그쵸,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었는데. 미국 골프장이니 네. 그 유명한 미국 록펠러 센터 이런 것들을 일본 저펜 머니가 네. 휩쓸었던 시기니까 네. 그 시기에 이제 유학을 가셨던 유학을 거죠.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일본 경제가 대단했는데, 제가 가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1991년부터 거품 그쵸, 경제가 그쵸. 예. 꺼졌고, 그래서 제대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요즘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경고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요즘 그 20대, 30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풍요로운 일본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일본 그 신입사원들 월급이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의 한 절반 정도 네. 수준이죠,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은 선진국이라는 걸 별로 체감을 못하는 그쵸, 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MZ 세대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핫 아이템이 헌옷이거든요. 헌옷이요? 이 시장이 무려 1조 1,500억 엔. 그러면 하나로 바꾸면 약 10조 원입니다. 예. 이게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이 헌옷이 명품이거나 희귀템이 아닌 거죠? 그냥 일반 헌옷인 거죠? 이제 빈티지도 있고 예. 일반 헌옷 시장도 어마어마한데 다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보통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부터. 그런데 본인들이 한 번도 새 옷을 본인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 MZ 세대는 그 헌옷을 많이 즐겨 입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저성장의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사실 고용 구조가 악화되고 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상환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도 많이 올리지 못한 이 현상들이 한 30년 넘게 진행이 됐던 시기들을 이제 관찰해 보신 건데, 그 처음에는 사실 일본에서 직장 생활도 하셨던 거죠? 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IR 재팬이라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아직 IR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업이 이제 주주관계 활동 얘기하시는 거죠? 예. 특히 해외 투자가들이 위한 그 홍보 활동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예. 거기서 한 4년 근무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생기니까 도저히 그 예. 당시는 힘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처럼 그만두고. 그렇게 예,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아니었을 네,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초고령 사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2007년에 이제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일본이 한 17년, 이제 17년, 18년 지난 건데, 지금 한 65세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65세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올해 1,000만 명이잖아요. 예, 딱 20%죠, 이제. 일본은 3,657만 명. 그러니까 30.3%죠. 30%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이 2040년 되면 65세 음.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 된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4,375만 명.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 한 2,400 정도 되니까 예. 3명 중에 1명은 지나가다가 예. 1명 붙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65세 그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이 우리 한 약 20년 전의 인구 구조상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변화를 한번, 변화의 궤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아마 일본보다도 더 빨리 3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 네. 사회 정도에 진입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연금 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먼저 일본이 그 초고령 사회 이후에 연금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그 일본하고 한국 그 연금을 비교하면 한국은 그 도입된 게 조금 늦었죠. 네. 1988년에. 88년도죠. 예. 그때 도입했을 때도 도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만 도입을 했고, 일본은 1961년부터 전 국민이 다 연금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60년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전 국민 예. 대상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었죠. 네, 그죠? 우리나라가 전 국민 도입된 게 1999년이니까 훨씬 우리나라가 늦었죠. 그쵸. 그래서 그 특징이 한국은 그 경제 성장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일본은 굉장히 빨리 조기 도입을 그쵸. 했고 예. 또 하나 특징은 일본이 연금 그 개혁 점진적인 그 개혁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도 사실은 연금 고갈 문제가 다 어디나 뭐 우리나라도 지금 겪게 될 문제지만 네. 선진국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왔습니까? 작년에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9월에 했었는데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는 고갈이 된다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2004년에 연금 개혁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그 100년 안심을 표방을 했거든요. 100년 안심이요. 네, 그러면 결국 100년 뒤에도 연금으로 줄 돈을 확보하자.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 그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였어요. 그쵸. 2004년. 예. 근데 초창기는 참 힘이 들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전부 이끌어내서 연금 개혁 성공적으로 그 실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주요 그 개혁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 더 늦게 받고. 네, 두 번째로는 공적 연금 그 보험료율을 인상을 했는데 개혁 이전에는 13.58%였는데 18.3%로 인상을 했어요. 18.3%까지요. 예.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9%거든요. 네. 뭐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4.5를 내주고 본인이 그렇죠. 4.5 내는 구조인데 예. 일본이 지금 18.3%. 3%니까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 OECD 평균이 18%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OECD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쵸, 9%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연금 지급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질 연금 지급액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 성장을 하는 그 사이 동안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일본은 디플레 경제였었으니까 우리 이제 물가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일본은 또.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작년에 조금 올랐어요. 알고 보니까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일본이 드디어 이제 디플레이션 이제 탈피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올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연금 재정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보다 훨씬 그 안정적인데 그 이유가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그 현역 때 훨씬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노후에 훨씬 덜 받는다. 그쵸. 이런 구조를 이때 벌써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있다고 해요. 야당에서 반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더 빨리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급속한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더 심각하지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다 합의를 보고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연금 재정이 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그쵸,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아직도 작년에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전혀 실현이 예, 안 되고 예. 있어서 조금 요거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일본의 이제 그 공적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더 늦게 받고, 네. 더 많이 내고, 네. 덜 받고 이렇게 해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 공적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들은 불신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본도 한때는 20대, 30대들이 연금 내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아마 그 자기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연금을 못 받을지도 예. 모른다. 이게 한때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뭐 일본에서는 조금 순종형이 많아가지고 큰 불만 없이 예. 직장 다니면서 예. 이렇게 보험료율이 높은데도 예. 반을 다 부담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연금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흔히 하는 예로 고쳐 쓴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네. 고쳐 쓰는 방식으로 아마 네. 연금은 개혁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자산운용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은 2007년도 초고령사에 맞았을 때 그 90년대 초에 주식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경제 네. 진입을 하게 되면서 거의 금리가 제로 금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기에 사람들이 뭐 노후 준비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산운용을 했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인 연금을 많이 낼 여유가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여유가 없었어요. 그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이 임금이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계속 예.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었는데 작년 그 2024년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를 보니까 예. 개인연금 가입률이 23.2%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반이 가장 높고 왜냐하면 요즘 계속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70대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평생 현역을 예. 해야 된다 이런 게 뉴스가 나오니까 50대들이 약간 불안을 느끼는 거죠. 예. 또 작년에는 그 확정기여형 연금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데코라고 하는데 이게 2024년 11월 기준으로 가입률이 29.25%더라고요. 예. 이게 평균 납입 금액이 월 16,000엔 그러니까 약 14만 원 정도인데 사실 그 확정기여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작년까지도 국민들이 별로 가입을 안 했어요. 여유가 없어서. 예. 그런데 금융회사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 예. 앞으로 이게 수명이 점점 더 연장이 네, 되는데 맞습니다. 100세까지 살려면 이거 하나 넣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계속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회사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후생노동성에서 이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는 65세까지입니다. 아. 65세까지인데 이걸 70세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지금 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세 이후도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개인연금 들 때 일본 사람들도 아무래도 금리가 낮고 이래도 디플레이션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 투자형 상품보다는 그냥 예금 같은 거 훨씬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예금은 전부 제로 금리에서 금리가 그쵸.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금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일 금리가 높다는 우편정기예금 2년짜리가 0.125%예요. 0.125요. 네. 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 우편예금을 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우체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근데 대출 금리도 1%. 예. 그래서 가장 싼 곳은 저도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 뱅킹 대출 금리가 0.58%.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 금리도 굉장히 싼 편이에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또 금리가 너무 이렇게 없다고 보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버블 경기 후에 또 물가가 계속 하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은행에다가 안 맡기고 또 집에 장롱에다가 그쵸, 두는 예.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예, 예전에 그랬죠. 예, 유품으로 또 발견되거나 아니면 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예. 일본이 최근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뭐 ESG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주환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식시장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네. 또 굉장히 특이하게도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일본 주식시장의 단일 매수 세력으로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주식시장 살리려고 노력을 노력 많이 했냐를 했죠.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게 주식시장 살리려고 이렇게 고령화가 진척되고 저성장이 되면서 했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30년 동안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그 정부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정부를 믿지도 못하고 또 은행도 뭐 넣어놔도 하나도 또 이자도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기업도 지금 경쟁력을 다 잃어버렸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주식 시장을 좀 살려야 예.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많이 많이 했다. 청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하고 또 그 해외 투자가들이 많이 일본에 그 좀 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작년에는 진짜 그쵸. 많이 예. 올라갔죠. 니케이가.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일본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책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도 네. 개인연금이라든가 뭐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넣고 있고 네.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이 주식시장의 야성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네.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해외 투자 시작할 때 일본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로 수용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많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글로벌 투자를 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소심한 경향이 있고 예. 또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 좀 리스크를 안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생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동아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2배, 3배 레버리지 막 합니다. 그리고 예, 코인도 많이 또 하고. 회사원들도 예. 굉장히 막 그 뭐 코인에 대해서 막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저희 예. 대학생들 정말 주식 투자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예. 이거 그 뭐 한 100명 정도 수강하는데 예. 얘기도 나오고 코인은 뭐 더더욱 안 하는 거죠. 어른들도 예. 안 하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 신니사라고 해서 소액 그 투자 비과세. 예, 니사죠.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ISA 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설했고 소심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적립식 그 투자 신탁 이런 쪽에는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일본 니사 같은 경우는 예금을 가입하지 못하죠. 예. 그냥 오로지 투자 상품만. 투자 상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에 예금을 가입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네. 사정이 다르다는 거 이런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본도 지금 니사 엄청나게 가입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많이 가입했습니다. 작년도 가입을 많이 했는데 물론 광고도 많이 했지만 예.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신니사 말고 그 전에부터 니사 가입해 보니까 이런 코로나 때는 약간 어려웠지만 나는 몇 년 동안 가입해서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는 그쵸. 거를 SNS에 많이 야.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용을 하고 젊은이들은 뭐 다른 사람 얘기 또 부모 얘기 예.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SNS는 신용을 많이 하니까 예. 이거 가입해도 돼. 정부에서 저렇게 신니사가 그쵸.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예. 하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예. 했습니다. 특히 신니사 작년에는. 일본 니사가 훨씬 우리나라 ISA보다 투자 폭과 대상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투자가들을 할 때는 그 니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ISA가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비슷합니다. 맥락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절세 상품을 통해서 네. 절세 상품을 투자로 네.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유언 신탁 같은 것들이 좀 서서히 시작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금융 서비스에서는 어떤 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금융업계에서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은 그 치매 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이 문제가 그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치매 환자 수가 2025년도에 700만 명이라고 해요, 일본에. 와. 이게 2030년이 되면 8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가장 그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그쵸, 예. 이게 자기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사기도 많이 당하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그 일본에서는 빨리 초고령화가 왔으니까 각 금융기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라 홀딩스, 우리 뭐 노무라 증권이란 그런 쪽에서는 고령자 전문 영업직이 따로 있더라고요. 하트풀 파트너라고 해서 이게 벌써 2016년 4월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고령자나 치매 환자들이 이제 창구에 방문하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을 받고 충분한 교육이나 연수가 끝난 사람한테 그 하트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 특히 이런 고령자나 치매 환자들은 영업하는 그 담당 사람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일본에는 사실은 그 금융기관에서 전국으로 이게 굉장히 발령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점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 하트풀 파트너는 일체 정근을 안 시킨답니다. 정근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기 주 고객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그 대면할 수 있도록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또 도입이 됐고, 또 유쪽인고 은행이라고 해서 유초은행이요. 우체국 은행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노인들은 그 우체국에 가서 돈을 다 맡기는데 여기서는 또 연금 배달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령자나 또 몸이 약해서 창구를 방문하기 힘든, 그런 연금을 수령하기 힘든 이런 분들한테 연금을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어차피 우체국 그 배달부가 집까지 가니까 집에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미쯔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에서는 인생 100년 응원 신탁이라고 해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그 생활비나 의료 개호 비용, 개호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봄이죠. 돌봄이죠. 이런 그 지불을 맡길 그 대리인을 지정하면 치매가 발병하고 난 뒤에 그 제2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그 재산 관리 등의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어떻게 하면 이 점점 치매 환자도 많이 생기고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특히 그 지방은행이 각자 자기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